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을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외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보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딸 의대 붙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 딸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저런 말을 하더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 저는 곧 쉰을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부러워합니다. 딸이 의대 붙었다고,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가슴 한켠이 싸늘해집니다. 편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제 딸 이름은 설아입니다. 올해 25이 됩니다.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게 맞는데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꼭 기쁨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는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친정엄마입니다. 설아한테는 외할머니지요. 설아는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제가 27에 남편과 헤어지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던 날 저한테 남은 건 3살짜리 딸 하나와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살던 집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짐을 싸던 날 설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박스 위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왜 그랬냐고도 어떻게 살 거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방 하나를 치워줬고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설아밥부터 먹였습니다. 친정집은 시골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늘 뭔가가 널려 있었습니다. 여름엔 고추, 가을엔 깻잎, 겨울엔 시래기. 부엌에서는 사시사철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도시 친구들한테 괜히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짐 싸들고 그 마당에 들어서던 날 그 냄새가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거기서 2달쯤 쉬었습니다. 아니, 쉰 게 아니라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2달 동안 설아를 거의 혼자 봤습니다. 제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 안에만 있을 때 엄마는 설아 손잡고 마당 나가고 설아 씻기고 설아 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저한테 타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그게 엄마 방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를 먹여 살려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아를 데리고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해야 했고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옆에 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아는 자기가 보겠다고. 저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아 앞에서 울면 애가 불안해진다고.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아침 설아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못해도 눈치는 빨랐습니다. 제 다리를 꼭 붙들었습니다. 저는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대답 없이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크고 까맣던지. 버스를 타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친정 마을이 멀어질 때 마당에 서 있던 엄마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설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 아이가 훗날 의대에 합격하게 될 줄도, 그리고 그 기쁨 뒤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도. 서울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처음 구한 곳은 지하고시원이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환기가 안 돼서 늘 퀴퀴한 냄새가 났고 옆방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매일 밤 설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자고 있겠지, 외할머니랑 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일은 두 가지를 띄웠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 장사가 끝나면 설거지가 쏟아졌습니다. 손이 항상 텄습니다. 겨울에는 갈라져서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장갑을 끼고 또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이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수당이 조금 더 붙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하루 4시간도 안 됐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는 날에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사장님한테 두어 번 걸렸는데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사정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딸 있다는 거, 혼자 산다는 거. 한 번은 야간 근무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봉투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쪼갰습니다. 고시원 월세, 식비, 그리고 친정으로 보내는 돈. 엄마한테 보내는 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조금 나아지면 50만 원. 서랍분유값, 기저귀값, 옷값. 그게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더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설아 잘 먹는다고, 어제 걸었다고, 새 단어 배웠다고 그 얘기만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갔습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 2달에 한 번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날 아침이면 괜히 몸이 일찍 깼습니다. 버스 타고 3시간, 거기서 또 마을버스로 30분. 친정 마을에 들어서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리 얘기해줬겠지요. 오늘 엄마 온다고. 설아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걸 보려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움은 금방 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아가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은 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는 여기 안 사냐고,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없냐고. 저는 그때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곧 데리러 온다고.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을 외면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설아 어린이집 등하원을 했습니다. 이른이 다 된 몸으로 아침마다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 설아가 아프면 밤새 옆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설아가 고열이 나서 새벽에 응급실을 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혼자 병원에 있으면서 걱정할까봐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설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도 줄였습니다. 몸이 한계에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설아 데려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설아 짐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엄마한테 말을 꺼내니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가 여기 적응했다고, 친구도 생겼다고, 초등학교도 여기 다니면 된다고, 전학 다니면 애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설아는 계속 거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엄마로 남았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내내 이어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엄마는 그 6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설아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4대 보험이 됐고 월급이 고정으로 나왔습니다. 야간 편의점 일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몸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에 보내는 돈도 조금 늘렸습니다. 70만 원. 그게 당시 제가 보낼 수 있는 최대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더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설아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외할머니가 대신 통화를 시켜줬는데 중학생이 되니 혼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했고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설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학교는 어떠냐고 물으면 그냥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고 물으면 응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사춘기련이 했습니다. 원래 중학생이 그렇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내려갔다가 처음으로 설아 방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할 만큼 많았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심화 문제집까지 있었습니다. 설아가 공부를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설아는 그냥 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설아가 왜 저렇게 공부를 하냐고. 엄마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설아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다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매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설아가 무슨 생각으로 그 책상에 앉았는지,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엄마는 그걸 굳이 묻지 않았고 저는 그걸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때부터 설아 뒷바라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설아가 늦게까지 공부하면 엄마도 부엌에 불을 켜놨습니다. 혼자 자지 않게, 어둡지 않게 야식을 차려줬습니다. 찬밥에 참기름 두르고 계란 하나 올린 것, 그게 전부였지만 설아는 그걸 먹으면서 또 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 앉아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외롭지 않게 그냥 곁에 있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설아 걱정하면서 잠 못 드는 날이 많았는데 정작 설아 옆에 앉아있던 건 엄마였습니다. 제가 해줘야 할 것들을 엄마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설아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이과 쪽으로 두각을 나타낸다고, 고등학교 가면 더 두드러질 것 같다고. 엄마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로 전해줬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담담함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처음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통화 중에 불쑥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대라는 게 어떤 건지,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설아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떠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잘 생각해 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응원도 못하고 현실을 얘기하기도 못했습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라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좀 더 다른 말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설아가 그 말을 외할머니한테도 했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설아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할머니가 밥은 굶기지 않는다고. 그 한마디가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훗날 설아가 그 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다고. 고등학교 입학식 날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설아 손잡고 갔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교복 입은 설아 옆에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진 속 엄마 얼굴에 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설아의 고등학교 3년은 제가 직접 본 것보다 전에 들은 게 더 많습니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설아 옆에 있던 건 저가 아니라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내려갔습니다. 갈 때마다 설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잠깐 고개만 들고 다시 문제집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 더 심해졌습니다. 서운하다는 생각보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없었다는 죄책감이 늘 따라왔습니다.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아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설아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설아가 두꺼운 문제집을 펴놓고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냐고 물었더니 설아가 4시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했더니 이번 주부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부터 같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이른이 넘은 몸으로 설아가 깨면 엄마도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새벽밥이었습니다. 설아가 밥 먹고 공부할 수 있게. 처음에 설아가 말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도 된다고,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엄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난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설아가 새벽에 눈을 뜨면 부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걸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앉아서 노래를 작게 흥얼거리거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설아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곁에 있어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설아한테서 들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설아가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외할머니가 항상 먼저 깨어 있었다고. 그게 신기해서 한번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외할머니가 부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냐고 물었더니 외할머니가 웃으면서 나는 원래 잠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는 엄마한테도 무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설아가 깰까봐 내색도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수술 다음 날 들었습니다. 수술 전날도 당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은 겁니다. 병원에 전화했더니 엄마가 태어나게 받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다 됐다고.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혼자 그런 걸 왜 하냐고. 엄마는 그냥 웃었습니다. 설아 시험 기간이었다고. 애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고. 설아는 그 수술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무릎 수술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설아가 왜 말 안 했냐고 따졌더니 외할머니는 내가 공부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삼켰는지 생각했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무릎이 쑤신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을 설아 앞에서도 저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할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능이 있던 해겨울, 저는 처음으로 시험 당일에 내려갔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설아 시험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설아가 나왔을 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봤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설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설아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설아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잘 봤냐고도 어떨 것 같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마가 설아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결과는 몇 달 뒤에 나왔습니다. 의대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설아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새벽 4시에 혼자 부엌에 불 켜던 엄마. 무릎 수술하고도 말 안 하던 엄마. 설아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던 엄마.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설아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설아가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외할머니를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설아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방 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아가 그 말을 했다는 게 현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대에는 잘 사는 집 애들이 많다고. 부모가 의사거나 교수거나 최소한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거기서 외할머니가 찾아오면 자기가 어떻게 보이겠냐고. 시골 냄새 나는 할머니가 오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평생 설아 밥을 차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차려준 사람, 무릎 수술을 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한 사람, 설아가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그냥 앉아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시골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감정이 뒤엉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서 설아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뭘 해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설아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과 창피한 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설아가 왜 저렇게 됐는지, 엄마한테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직접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에 내려갔을 때 엄마가 먼저 꺼냈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뒤집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설아가 서울 가면 자기는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안다고 했습니다. 설아한테서 직접 들었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대답 대신 고추를 뒤집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설아가 외할머니한테도 직접 말했다는 걸.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외할머니 앞에서 그 말을 꺼냈다는 걸. 할머니는 서울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창피하다고. 설아는 그 말을 외할머니 면전에 대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엄마 얼굴을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당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의사 되는 거 그거면 됐다고. 서울 가면 바쁠 텐데 할머니까지 신경 쓰면 힘들다고. 자기는 여기서 잘 산다고.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하던지 저는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섭섭하다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는 엄마가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설아한테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직접 그 말을 했냐고. 설아는 잠깐 침묵하다가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설아는 어차피 알게 될 거니까 미리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아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앞에서 창피하다는 말을 직접 할 수 있는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낯설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설아 곁에 제가 없었습니다. 설아가 어떤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컸는지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려가서 밥 한 끼 먹고 올라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설아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설아가 좋은 아이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기대였는지 그날 밤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엄마는 설아를 몸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아 마음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설아는 혼자 자랐고 혼자 생각했고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창피한 존재라는 결론을.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엄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 부엌에서 밥 차리던 엄마. 무릎 수술하고도 웃던 엄마. 괜찮다고 하던 엄마. 그리고 그 엄마 앞에서 창피하다고 말한 설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덮어두면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엮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서울로 가고 엄마는 시골집 마당에 남을 것이고 그 거리가 앞으로 더 멀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말해줬습니다.
설아는 그해 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노트북. 시골집에서 쓰던 물건들은 대부분 두고 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사준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놔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의도적으로 놔두고 가는 건지 그냥 필요 없어서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삿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오지 말라고 했는지 엄마 스스로 안 가기로 한 건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는 밭에 있었습니다. 설아 잘 올라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설아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연락이 그나마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이야기, 기숙사 이야기, 동기들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설아가 잘 적응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이름은 대화 밖에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일주일에 2번쯤 전화를 했습니다. 잘 있냐고, 밥은 먹냐고. 엄마는 늘 잘 있다고 했습니다. 설아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배려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설아가 바쁠 텐데 굳이 물어봐서 뭐 하냐는 뜻이겠거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설아 이야기를 완전히 마음에서 접어두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잊으려는 게 아니라 기대를 거두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아가 서울 간 지 석 달쯤 됐을 때 저는 혼자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설아 없이 그냥 엄마 보러 갔습니다. 엄마는 마당에서 뭔가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왔냐고 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밥을 차려줬고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설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섭섭하지 않냐고.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 섭섭하냐고. 저는 설아가 한 말 있잖냐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한 거.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그냥 말했습니다. 애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이 어이없어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아닌 거라고. 엄마는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섭섭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섭섭하다고 해도 화가 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설아는 이미 서울에 있었고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섭섭하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저는 그날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면 더 복잡해진다고. 저는 그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가 서울 간 지 6달이 됐습니다. 연락 주기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열흘에 한 번이 됐고 나중엔 보름이 넘어도 연락이 없을 때가 생겼습니다.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냐고, 잘 지내냐고. 설아는 응, 바빠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바쁜 거겠지 싶으면서도 뭔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수술 이후로도 완전히 낫지 않았고 허리도 말썽이었습니다. 혼자 밭일을 하다가 한 번은 넘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장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어서다가 미끄러진 거라고. 그런데 엄마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릎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게 어떻겠냐고. 혼자 있기가 걱정된다고.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다고, 서울은 숨 막힌다고.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설아 근처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부담 주기 싫다고.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는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부담. 엄마가 손녀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 손녀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외할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설아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설아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설아한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겠지 싶었습니다. 했겠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2달 뒤에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아한테 연락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의 뜻이 뭔지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설아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걸 2달 동안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건지, 설아와 외할머니 사이가 이렇게 굳어버려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대신 해준 건 저도 설아도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서울 간 지 8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설아 학교에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의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교 홍보팀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의대에 오게 됐는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질문들로 이루어진 인터뷰였습니다. 참여는 자율이었는데 설아가 신청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설아가 말을 안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에야 알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설아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아 동기 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설아 인터뷰 기사 올라왔다고 읽어봤냐고.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설아 사진이 먼저 보였습니다. 교복이 아닌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가운을 입으니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고. 설아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시작됐지만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생겼다고.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수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냐고. 설아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설아가 잠깐 멈췄다고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때문이라고. 저는 그 부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외할머니라고 돼 있었습니다. 설아는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해야 해서 외할머니가 키워줬다고. 새벽마다 밥을 차려줬고 무릎이 아파도 내색 한 번 안 했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새벽 부엌 불빛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시간에 일어나 자기를 위해 밥을 차리는데 자기가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고. 설아는 외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제일 먼저 외할머니를 진료해 드리고 싶다고. 평생 무릎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신 거라는 걸 이제는 안다고.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설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부엌 불빛을. 엄마한테는 창피하다고 했던 아이가 인터뷰에서는
외할머니 때문에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간극이 어디서 온 건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뒤처질까봐, 다르게 보일까봐 그 불안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아래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설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아니, 표현하기가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못난 말을 했는지도 인정해야 하니까 저는 기사 링크를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문자로 링크만 달랑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해서 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열리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읽어드렸습니다. 전화기 붙들고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나서 저는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코를 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끊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우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봤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한테 보여줬냐고. 저는 읽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뭐라고 하셨냐고. 저는 울으셨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게 흔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설아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엄마의 새벽 밥상이 있었고, 엄마의 무릎 수술이 있었고, 엄마의 담담한 괜찮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아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사 하나로 터진 겁니다. 저는 설아한테 그러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잠깐 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설아 내려갈 것 같다고. 엄마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래. 그 한 글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내려간다고 한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아가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면 오히려 할 말을 못할 것 같다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혼자 가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설아도 엄마도 서로 눈치를 볼 테니까요. 그 둘이 마주 앉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날 아침, 저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설아는 응, 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짧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내려가서 엄마를 만나는 장면을 자꾸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어떤 표정일지, 무슨 말을 할지. 오후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설아 왔냐고. 엄마는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짧게 대답하는 건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엄마도 달리 말했을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설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설아는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말을 시작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외할머니가 마당에 있었다고, 고추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설아가 들어서는 걸 보더니 외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바로 못 일어났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뛰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다고, 마당 입구에 서서 외할머니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겨우 일어나서 설아를 보고 있었다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냥 서로 봤다고, 그러다 설아가 먼저 걸었다고 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서 외할머니 앞에 섰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거,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연락도 안 했던 거, 다 미안하다고. 설아는 그 말을 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땅을 보면서 울었다고.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서 설아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그게 다였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설아는 그 손길에 더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고. 외할머니는 등을 두드려줬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저는 그 장면을 들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설아가 눈치챌까봐. 설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냐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잠깐 있다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설아 웃음이었습니다. 가볍고 환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많은 걸 내려놓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설아는 친정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울 가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녁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 설아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설아는 밥을 2그릇 먹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더 먹으라고 했다고. 설아는 배부르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그릇에 밥을 더 담아줬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걸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담아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더 먹어라는 엄마 말로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섭섭하다는 말, 상처받았다는 말 대신 밥 한 그릇을 더 담아주는 것. 그게 엄마 방식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저한테도 설아한테도.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월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외할머니한테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바쁜데 뭘 오냐고 했다고 합니다. 설아는 바빠도 온다고 했다고. 외할머니는 대답 대신 뭔가를 비닐봉지에 담아줬다고 했습니다. 마당에서 말린 고추, 된장, 멸치.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으라고 했다고. 설아는 무겁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들고 가라고 했다고. 설아는 그 봉지를 들고 버스를 탔다고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마을이 멀어지는 걸 봤다고. 외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다고. 손을 흔들었다고. 설아는 손을 흔들다가 마을이 안 보일 때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설아한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뒤에 그랬습니다. 엄마, 나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아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스스로한테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설아가 두려웠던 거라고. 새로운 곳에서 다르게 보일까봐. 설아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됐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다고. 그런데 이제 알았으면 된 거라고. 설아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무릎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걸을 때 많이 절뚝이신다고 빨리 의사 돼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설아가 왜 의대에 가고 싶었는지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막연히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고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게 된 것보다 제가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설아가 내려갔다 온 뒤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다시 잦아졌습니다. 저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런데 엄마한테서 연락이 오는 날이면 엄마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설아가 방학 때 내려온다고 했다고. 저는 좋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있다가 그랬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냐고. 그 말이 짧은데 무거웠습니다. 설아가 또 마음이 바뀌면 어쩌나 싶은 거였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미리 기대를 접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달라졌다고. 엄마는 그래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과연 설아가 그 믿음을 지켜줄 수 있을지. 방학이 오기까지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학이 됐습니다. 설아가 내려온다고 한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설아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는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뭘 하고 있는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갔습니다. 저는 이번엔 같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설아도 이번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반가웠습니다. 설아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설아는 제가 같이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설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뭘 그렇게 챙겨왔냐고 물었더니 설아가 웃었습니다. 외할머니 드릴 거 샀다고 했습니다.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수면 양말, 돋보기. 돋보기는 외할머니가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했던 게 기억나서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든 것들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설아가 미안함을 물건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막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방식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설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러게 하고 웃었습니다. 설아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만나러 가는 버스 타던 게 생각난다고. 그때 항상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다고. 빨리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창밖만 봤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설아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던 마음을. 저는 그때 설아가 많이 기다렸겠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못 갔습니다. 그 미안함은 지금도 다 해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버스 타면서 항상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고생 안 시켜야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이었다고.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불이 켜져 있었고 밥이 있었고 옆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버팀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외할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서울 와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새벽에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고. 아무도 옆에 그냥 앉아 있어주지 않았다고. 기숙사에서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불이 꺼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스스로 깨달은 것들을 제가 말로 정리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설아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다고.
알면서도 창피하다고 했던 게 더 부끄럽다고,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던 게 더 나쁜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아가 그걸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친정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이랑 다른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설아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설아가 이 냄새를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했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시골 냄새를 설아가 말했습니다. 이 냄새 좋다고. 저는 어릴 때는 이 냄새가 싫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설아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도 그랬냐고. 저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부엌 쪽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 부엌에서 엄마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설아가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설아를 봤습니다. 그러다 왔냐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밥 다 됐다고.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환영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한지, 설아도 느꼈는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밥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묵은지, 계란말이, 설아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미리 알고 준비했을 겁니다. 설아 온다는 걸 알고 장을 봤을 겁니다. 아팠던 무릎으로 장을 보고 아침부터 밥상을 차렸을 겁니다. 그 수고를 아무렇지 않게 밥상 하나로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아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챙겨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영양제, 수면 양말, 돋보기. 엄마 앞에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더니 뭘 이런 걸 다 샀냐고 했습니다. 돈 아깝게. 설아는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써봤습니다.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부엌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설아가 사온 영양제 박스를 들고 뒷면을 읽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오래 읽었습니다. 그러다 박스를 가지런히 선반 위에 올려놨습니다.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버리거나 서랍에 넣지 않고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 입구에서 혼자 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엄마가 그 영양제 박스를 선반에 올려놓는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설아가 사온 것을 소중하게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섭섭했던 것들이 있어도 손녀가 챙겨온 것들을 제일 잘 보이는데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오래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아가 일어났을 때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설아가 부엌에 들어서서 외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가 설아 옆에 그냥 앉아 있어줬던 것처럼 엄마가 설아를 봤습니다. 설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아침이 그 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아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외할머니한테 부탁드린 거 있다고. 저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졸업식 때 올라오실 수 있냐고 여쭤봤다고. 의대 졸업식. 아직 몇 년 남았지만 미리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설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간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간다는 말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온 말인지 알았습니다. 엄마는 기대를 크게 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심이었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가겠다는 말.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약속이었습니다. 설아가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엄마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아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엄마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더 이상 뒤를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그 눈빛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설아가 달라진 건 맞지만 앞으로 남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말, 갚아야 할 마음, 채워야 할 시간들.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가 의대 생활을 시작한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눈에 띄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확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방학마다 내려갔습니다. 여름에도 내려갔고 겨울에도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이틀이었다가 다음엔 사흘이 됐고 지난 겨울엔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엄마는 설아가 올 때마다 장을 봤습니다. 설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 사뒀습니다. 설아가 온다는 연락이 오면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전화할 때랑 설아 이야기 나올 때랑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 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설아도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한테도 직접 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나중엔 며칠에 한 번이 됐습니다. 길게 통화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설아가 전화해서 학교 이야기를 한다고. 교수 이야기, 실습 이야기, 같이 공부하는 친구 이야기. 엄마가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냥 듣는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말하는 게 좋아서 그냥 듣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좋아서 듣는다는 말. 엄마는 원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설아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봄이었습니다. 설아가 학교에서 환자 면담 실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환자를 만나는 수업이었습니다. 설아가 그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실습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한 게 아니라 뭔가에 압도된 것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환자 할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외할머니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랬겠다 싶었습니다. 설아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설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환자 앞에서 더 선명하게 느꼈겠지요. 설아는 그날 실습 마치고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무릎 어떠냐고, 요즘 많이 아프냐고, 외할머니가 괜찮다고 했다고, 설아는 괜찮은 거 아는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웃으면서 요즘 날씨가 흐리면 좀 쑤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다고. 괜찮다는 말 말고 진짜 어떤지를 말해주는 게 듣고 싶었다고. 외할머니가 처음으로 아프다는 말을 해줬다고.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설아한테 아프다는 말을 했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엄마는 평생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참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아한테는 했습니다. 설아가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걸 엄마도 느낀 거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줘도 된다는 걸. 그 뒤로 설아는 외할머니 무릎을 챙겼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방학 때 내려가면 외할머니 무릎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덜 아픈지 알려줬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는 방법, 무리하지 않는 방법. 의사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아가 계속하니까 나중엔 가만히 받아줬습니다. 지난 가을 설아가 내려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설아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감동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 방에서 뭘 봤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방 선반에 액자가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는데 그 안에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아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 인터뷰 기사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설아는 외할머니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뽑아줬다고, 그냥 뒀다고. 설아는 그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다시 읽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 외할머니 때문에 버텼다는 말, 무릎 먼저 진료해드리고 싶다는 말. 그 말들이 액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방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설아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다고,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다고, 외할머니가 왜 우냐고 했다고, 설아가 그냥 좋아서 운다고 했다고, 외할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다고, 좋으면 웃어야지 왜 우냐고, 설아가 웃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그 액자를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프린트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동네 누군가한테 부탁했겠지요. 부탁하면서 뭐라고 했을지, 우리 손녀 기사 좀 뽑아달라고 했겠지요. 그 부탁을 하면서 엄마 얼굴이 어땠을지, 자랑스러웠겠지요. 아무리 상처받았어도 그래도 자랑스러운 손녀였겠지요. 올해 봄이었습니다. 설아가 두 번째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방학엔 외할머니랑 둘이 어딘가 다녀오고 싶다고,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러 가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시골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멀리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낯선 데는 불편해한다고 했습니다. 설아는 그래도 한 번쯤은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다 보여드리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바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한 번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설아가 그러면 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설아가 바다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떻겠냐고. 엄마는 처음엔 귀찮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돌아다니냐고. 저는 설아가 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설아가 원하면 가야지 하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귀찮다고 했다가 설아가 원한다는 말에 바로 가야지 가댔습니다. 저는 그게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설아와 엄마가 바다에 다녀온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둘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바다 앞에 설아와 엄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그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엄마가 저렇게 웃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설아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할머니가 바다 보고 좋다고 하셨다고, 파도 소리가 좋다고 하셨다고, 오래 서 계셨다고.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엄마가 파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평생 시골 마당에서 고추 뒤집던 사람이 손녀 손잡고 바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게 어떤 장면인지 말로 다 표현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한테 말합니다. 딸이 의대 다닌다면서요. 팔자 좋으시네요. 하고. 저는 그 말에 이제는 예전처럼 씁쓸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팔자가 어디서 왔는지는 압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새벽 4시에 혼자 불 켜던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무릎 수술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창피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한테서 왔습니다. 엄마한테서 왔습니다. 지금도 친정집 마당에는 고추가 널려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거기 있겠지요. 무릎이 쑤셔도 마당을 나가고 날씨가 흐려도 고추를 뒤집겠지요. 그게 엄마 하루입니다. 그게 엄마 삶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엔 설아가 내려갑니다. 캐리어에 뭘 잔뜩 챙겨서 외할머니 무릎 살피러, 밥 같이 먹으러, 그냥 옆에 있어주러. 예전에 외할머니가 설아 옆에 그냥 앉아 있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설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키워준 외할머니